네, 광고는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필이면 이 광고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 그래도 또 힘내서 방송하라는 우리 네.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조금 더 힘내야죠. 힘내서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ETF 관련해서 좀 질문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요거 하나만 좀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연기금이 주식 매도로 잡히면 눈치 보이니까 혹시 인버스로 매수해서 안 보이게 매도하는 이런 작전일 수도 있냐? 뭐 전 질문 자체를 잘은 이해 네, 못하겠습니다. 약간 네, 질문이 좀 저도 헷갈리긴 하는데요. 네, 뭐 연기금이 일단은 뭐 연기금이라고 하면 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있는데 연기금이 해지 목적으로 인버스나 이런 투자를 하는 경우는 있죠. 네. 다만 네. 뭐 지금 아까 질문에서 이렇게 뭘 어떻게 속이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음. 다른 루트를 한번 이렇게 돌려서 이런 투자라기보다는 이런 환경에서 인버스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해지 목적으로 주식이 좀 더 이제 빠질 수 있으니까 기존에 주식에 대한 익스포저 롱을 갖고 있었던 기관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이제 해지 목적으로 인버스를 또 투자를 해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답변이 혹시 되셨는지 혹은 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월요일 하락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아마 증권사들에서도 예상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오늘 하락은 다소 좀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제 낙폭이 좀 크다 볼 수 있겠고, 네, 일단 아시아 증시라든지 비교를 해봐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소 좀 과한. 그리고 지금 장 끝마치고 저희 장 중에 나스닥 선물,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 선물이 0.8% 정도 마이너스였거든요. 한국 시장 끝나니까 플러스 0.2, 0.3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하더라고요.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글로벌 악재인 한국 시장이 끝나서 해외 시장이 뭐 플러스 전환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오늘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다소 좀 특별한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수급적인 이슈가 좀 겹치면서 그 급락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네, 그 아시아나 다른 증시보다는 좀 오늘 여타 좀 몇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그런 영향 때문에 좀 아주 유난스럽게 좀 많이 빠진 하루였고요. 저희 창구 쪽도 보면은 제가 1년 올해만 놓고 보면 뭐 빠진 날도 있고 오른 날도 있지만 빠졌을 때 그 담보 부족 그 계좌 수가 오늘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장 마치고. 그래서 네. 다소 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개인들이 좀 힘들게 느껴졌던 뭐 굉장히 좀 힘든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다른 이야기들도 뭐 하나하나 해주시겠습니다만 오늘 이런 큰 폭락이 나오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야기를 예.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겁니까? 예, 뭐 일단 그 23일 영국 정부가 50년 만에 최대 감세안을 포함한 대규모 보양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미국과 유럽의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네. 수급이 좀 안 좋을 걸로 봤습니다. 역시나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전 중에 이제 아침에 1,420원 돌파하면서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고요. 또한 낙폭을 줄이려던 시장이 일본 니케이가 또 오전에 2% 급락세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도 오전에 주춤했는데 그 달러 인덱스가 113을 돌파하고 원달러 환율도 제가 오면서 보니까 장중 고점이 1,436원이더라고요. 거기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화되고 코스피가 이제 2230포인트대로 중간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뭐 경기 방어주 이런 부분들 뭐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 전체 다 뭐 이유 없이 다 빠졌죠. 뭐 어느 정도 빠졌느냐 차이일 뿐이지 이유 없이 다 빠졌고요. 전체적으로 오전 중에 이제 뭐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1,400개 이상 하락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역대 최저치까지 지금 코스닥 하락 숫자가 이제 종목이 나왔고 10시 50분을 지나면서 중국의 국영은행이 증시 하향세를 막기 위해서 주식 매수 명령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례적으로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이런 게 거의 뭐 나타나기 힘든 구조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시 하방을 막기 위해서 뭔가 이제 뭐 조치를 빨리 선제적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본토와 그다음에 홍콩 증시도 개장 급락 이후에 플러스 전환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성장주가 저가 매수에 들어오고 외국인 순매수 뭐 전환이 되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좋아지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2230포인트 수준에서 하락을 멈추고 이제 반등 쪽으로 모색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제한적 규모로 코스피 5일 연속 순매도가 나타났고 또 코스닥은 니켈 비축량 감소 소식이 일부 있으면서 2차 전지 밸류체인 중심의 하락도 나타났고 특히나 또 그 모 이제 지방에 그 일부 쇼핑몰에서 이렇게 화재가 났는데 이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으면서 오전 중에 어떻게 뉴스가 나왔냐면 그 쇼핑몰 화재가 그 전기차가 화재가 나가지고 배터리 화재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인명 사상까지 나는 그런 화재가 네.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돌았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이제 2차 전지 쪽에도 좀 좋지 못했던 분위기였는데요. 아무튼 오전 중을 본다면 코스피 코스닥 하락률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중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오늘로 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조금 중요한 이야기가 한 번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12시 50분경에 이창용 하는 총재가 한미 통화 수합 없이 위기가 극복된다면 좋은 경험이 될 거다 이런 멘트를 냈거든요. 이게 사실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했냐면 사실상 통화 수합이 안 되고 있다, 어렵다. 이렇게 시작을 좀 분석한 것 같아요.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런 뭐 내막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또 하느니 정말 뭐 통화 수합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발언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상 한미 간의 통화 수합이 어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발언 나온 이후에 이제 낙폭을 더 크게 이제 2차 하락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달러 강세 원인은 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죠. 그 이탈리아 총선 결과 때문에 그 극우파 이 정당 출신의 총리가 탄생되면서 불확실성이 유입됐고요. 유로화가 또 약세를 보인 점. 그다음에 다만 이제 여전히 EU로부터 코로나 관련 자금을 이탈리아가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시장의 우려처럼 그 이탈리아가 곧바로 EU 탈퇴 등을 뭐 주장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2026년까지 예정된 1,900억 유로 이렇게 지원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탈리아가 이미 지급된 뭐 금액이 이제 한 400억 유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00 유로를 더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뭐 EU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포지션을 하기에는 되게 어렵다라는 시장의 생각은 있지만 아무튼 이 관련된 그 정당이 일단 그 총선의 결과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파운드와의 급격한 약세인데 일각에서는 BOE가 파운드와 관련된 급격한 하락을 제어하기 위해서 긴급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125bp 인상설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야기된 적이 전혀 없지만 시장의 루머는 그렇게 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긴급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도 BOE죠. BOE 관련해서 이야기됐기 때문에 영국 경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화가 지난 금요일 달러 대비 3.5%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3% 추가 약세가 또 나왔으니까 일단 뭐 강달러가 결국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이건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낙폭을 확대하면서 이제 투매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오후 3시를 지나면서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 순매수 전환했고 지금 종가 다 끝나고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34억 정도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224억 샀고요. 그다음에 선물은 8299억을 샀으니까 사실은 외국인이 판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코스피는 2766억을 샀고 코스닥은 843억을 샀고요. 선물은 5560억 매도로 약간 해지를 했지만 아무튼 전반적인 현물 수급은 이제 개인들 투매가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대비 다소 좀 낙폭이 좀 과하게 컸고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수가 거의 뭐 사상 최대치에 이를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일부 신용 관련된 물량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하락이 지금 이제 쭉 불러주신 내용들 가운데 일본 시장 하락 그리고 영국 금리 인상 그냥 통화 수합 후 잘 안 될 수도 있다. 네. 요 정도가 지금 하락의 원인으로 꼽혀지는 것들이에요. 사실 뭐 오늘 급락의 원인은 가장 뭐 부분은 수급, 신용 잔고나 이런 것들이 좀 터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신용 잔고가 갑자기 오늘 터진 이유는 뭐예요?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그 차트를 하나 띄워주시면은 이게 금요일 기준이긴 합니다만 오늘 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안 됐고요. 금요일 기준이긴 한데 이 자료는 지난 금요일날 이제 시그널랩이라는 그 리서치 쪽의 자료를 제가 인용한 건데요. 네. 금요일 뭐 데이터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가 약 9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이게 시가총액 대비
0.56%인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신용 비율 밴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거든요. 이걸 보면 신용 비율 밴드 상단이 0.56%가 상단입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6, 그러니까 상단에 아예 왔고요. 그 다음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가 8조 8,800억 정도 수준인데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가 2.59%.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 비율 밴드가 2.66이 상단인데요. 코스닥도 당연히 상단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급락하니까 이 신용잔고가 결국은 반대매매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빠지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연말까지 약간 이 신용잔고나 관련된 증권사의 약간 기준을 좀 완화시키는 것이 연장이 되긴 했지만 이 반대매매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 그러니까 반대매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장중에 던져버리는 네. 그런 물량들이 또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증권사의 반대매매도 있고 CFD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스탁론, 그러니까 저축은행 스탁론도 있고 시간마다 계속 쥐레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이 이제 반등을 못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속 시간대마다 이게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아마 오늘은 매물을 부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장고에서 결국 지난주 후반부터 신용장고는 좀 간당간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들 관련해서 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좀 던지는 물건들이 약간 나온다는 느낌이 받았지만 역시 이제 이렇게 시가총액 대비 신용장고가 풀로 이제 거의 밴드 상단까지 차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낙폭이 나오니까 못 참고 이제 던지는 물건들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ETF도 보시긴 하겠습니다만 ETF와 함께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또 보실 거 아니에요, 네, 팀장님도.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혹시 팀장님은 어떻게 좀 오늘 보고 되게 좀 뭐 흥미롭다기보다는 개인 네. 투자분들의 흐름을 보니까 제가 9월 14일부터 지금까지 9영업일이 됐는데 네. 8영업일 동안 레버리지, 그러니까 국내 주식을 2배, 일회수익률을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에는 8영업일 동안을 매수를 하셨어요. 순매수. 하루를 제외하고는 올라갈 거다에 베팅하신다는 올라갈 거예요? 거다. 이제 예. 바닥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쯤 분할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심리가 8영업일 동안 있었고, 반대로 2배 인버스, 그러니까 빠질 때 먹는. 그래서 네. 이제 더는 빠지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9영업일 연속 2배 인버스는 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코스피는 네. 하루 빼고 다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반대로 간 거 아니에요? 반대로 가고, 예. 그러니까 반대라기보다는 조금 시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 예. 이런 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기관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시지만 이렇게 좀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ETF 예. 시장에서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론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변동성을 즐기시고 변동성을 테이크하시고 단기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은 좀 레버리지에 좀 많은 익스포저를 가져가신다. 시황은 좀 반대로 가고 있죠. 네. 약간 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대체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하락장에 보통 이제 들어오고 좀 올라갈 때 팔고 이랬던 모습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은 유독 개인들이 엄청나게 코스피 코스닥 많이 파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기관이나 뭐 외국인도 좀 사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기관이 좀 많이 사는, 그 기존의 시장이랑은 조금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서 혹시 또 다른 뭔가 저희가 잘 모르는 이유 같은 게 있나 좀 여쭤봤는데, 여튼 뭐 그 신용 물량이 좀 터진 거, 그 투매가 좀 나온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도에 나서게 된 그런 이유로 현재까지는 좀 분석이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공매도 그 금액도 최근에 꽤 많이 늘었었습니다. 공매도. 공매도 금액. 예, 그것도 월간 단위로 보면 꽤 많이 늘었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역시 이제 신용잔고 뭐 투매 이런 부분들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좀 낙폭이 더 커졌다 생각 들고요. 공매도는 뭐 기관들이 다 하는 걸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랑. 외국인 기관들이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월간 단위로 보니까 꽤 월간 단위로 봐서는 9월달에 좀 많이 꽤 늘었고요. 지금 월간 단위는 지금 10% 넘게 빠졌거든요, 이번 달이. 네. 예, 이게 지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30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월간 10% 빠진 게. 아, 그래요. 한 예. 달에 10% 하락한 게. 예.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코스닥 5%, 뭐 코스피 3% 이거는 네네네. 상당히 좀 큰 거죠. 그렇죠. 단일 기준으로 봐서 뭐 대외 악재가 그렇게 뭐 눈에 띄는 악재가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매도는, 그리고 뭐 기관 외국인들이 사실은 오늘만 놓고 보면 현물을 많이 판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선물까지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사줬는데 일단 한 방향으로 계속 밀었다는 것은 뭐 물건을 던지는 물건들이 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흐름, 특히 이제 시간대별로 좀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 뭐 섹터별로
말씀드리는 게 잘 귀에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오늘 같은 날 또 어떤 섹터가 어떤 모습을 좀 보였는지 짧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대부분 다 이제 급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오늘 좀 특이하게 좀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리면 이것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징적인 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한 가지씩 언급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상 관련주인데 그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관측도 나오고 또 이번 뭐 FOMC를 통해서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계속적으로 유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역시 다음 달 기준금리가 50bp 올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자 부담을 뭐 굉장히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 디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기업들도 디폴트 사례가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에 대한 뭐 우려 때문에 부실 채권에 대한 추심 업무 담당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어떤 기업들이 부실 채권이 많이 늘어서 지금 뭐 부도가 많이 난다 이걸 지금 상정한 건 아니지만 네. 현재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추심 관련된 뭐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신용조사업에 관련된 채권 추심업 여기에 대한 뭐 비중을 가지고 수급이 쏠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푸른저축은행, 제주은행, 고려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이렇게 이제 채권 추심업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이런 컨셉으로 오늘 좀 수급이 좀 쏠렸던 하루였습니다. 채권 추심업 쪽은 잘 되는 날이 많지는 않겠군요. 그렇죠. 시장이 좀 매우 안 좋거나 네네. 이럴 때 이제 주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니켈 관련주입니다. 오늘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빠지기도 했던 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전기차 배터리에 뭐 들어가는 니켈이 상당히 많은데 이 비축량이 국내에서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니켈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공급망 갈등 때문에 뭐 중국산 니켈 수입이 끊어지면 사실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니켈을 비축 대상 물자로 지정하면서 하루 평균 사용량의 60일치를 이제 저장해 놓도록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달청이 비축 중인 니켈량이 목표치의 70.8%밖에 안 된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뭐 배터리 수출 강국이긴 하지만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특히 이제 음극재 의존도는 85.3%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반제품은 78.2% 그리고 양극재 72.5%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터리 기업들의 뭐 탈중국화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져야 된다라고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니켈 관련된 비축량이 국내에 정부가 권고하는 그 수치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사실은 이제 니켈 관련주가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STX 같은 경우가 약간 뜬금없이 이제 많이 급등하길래 좀 봤더니 세계 3대 니켈 광산 중에 하나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니 니켈 광산 지분을 STX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부각이 되면서 STX는 급등을 했고요. 더군다나 STX가 이제 오늘 오전에 뭐 상반기 이제 뭐 이렇게 상반기 관련된 영업이나 이런 이익을 좀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영업이익이 상당히 뭐 급증했다 이렇게 또 발표까지 같이 됐고요. 그에 따라 그 말고도 니켈 관련주로서 언급되는 게 뭐 황금 ST라든지 티플렉스, 대양금속 이런 종목들이 니켈 관련주로 반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또 잠시 이제 섹터 얘기 잠시 뒤라고 그 환율이 1,430원 맞습니까? 1,430원 제가 네.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는 그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달러를 쓰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국 시장이 싼 거죠. 맞습니다. 달러로 들어와서 네. 환전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매우 싸죠. 매우 예.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도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박살나 있다 보면 되죠.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거니까. 지수 자체도 약해져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렇죠. 1,430원의 환율까지 생각하면 외국인들 느낌은 그 한국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네, 과금 한 2,000 한참 더 밑으로도 지금 보일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환율이 이 정도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는 거는 환율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장이 원래 2,000 정도 또 안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나요? 아니면 워낙 전 세계가 좀 불안불안하니까 그냥 그래도 달러 갖고 있는 게 낫겠지 뭐 이런 마인드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복합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도 사실 뭐 1,450원 얘기도 있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113 넘어가고 이런 과정에서 네. 파운드화가 폭락이 되니까
달러를 견제할 통화가 없는 거죠. 음. 뭐 유로도 약하고 엔화도 그러고 있고 지금 위안화도 지금 중국 정부에서 이번에 또 조치를 취하면서 위안화를 계속 이제 잡으려 너무 절하되니까 그런 지금 달러를 견제할 통화가 없는 상황에서 달러는 계속 지금 상황보다도 위로 좀 보는 시각들이 높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수출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실적들이 좀 잘 안 나온다는 판단들 그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무리 밸류에이션적으로 싸지만 좀 들어올 유인이 많지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증권회사에서도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합니까? 달러의 강세가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강하게 들어오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길게 보는 장기 투자 입장에서는 사실 팔 이유는 없긴 합니다. 7월 중순 이후에 5조 넘게 일단 들어온 자금들은 장기 투자 자금인데 이런 자금들은 아직은 빠져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더 살려고 하니까 이제 강달러 이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거로 보는 것 같고 일부 이제 증권사에서는 물론 이제 환율은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분석 자료가 나온 걸 보면은 뭐 한 1,460원 정도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330원대에서 좀 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관련된 강달러, 그러니까 뭐 영국의 파운드와도 이제 주말 사이에 문제가 됐고, 네. 뭐 일본이 그걸 또 뭐 방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중국도 지금 뭐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분위기니까 유럽 쪽이나 이런 경기 사정을 생각한다면 강달러가 좀 더 갈 수밖에 없고 페드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강달러가 계속 될수록 이제 본인들은 수입 물가가 낮아지니까 인플레도 잡을 수 있는 국면. 그러니까 굳이 이제 달러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싸긴 싸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매수를 막 진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뭐 시각이 아닐까 뭐 이렇게 추측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한번 좀 볼까요? 네, 뭐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니켈 말고 리튬 관련된 리튬. 이야기를 네네. 조금 잠깐 드리겠는데요. 이게 같은 2차 전지 소재인데 한 가지 모멘텀이 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뭐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지금 중국에 관련된 리튬 가격인데요. 이게 신고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22일 기준으로 수산화 리튬 가격은 톤당 49.3만 위안, 전고점 4월 중순을 이미 넘어섰고요. 탄산 리튬은 톤당 50.3만 위안으로 전고점 4월 초 대비 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은 신고가입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 리튬의 가공 기업들은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금요일 날. 그리고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리튬 가격은 급등하는데 왜 이렇게 빠졌냐? 그 비어디의 그 회장인 왕창푸라는 사람이 이제 CEO인데요. 이 사람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리튬이 매우 풍부하다. 그러니까 중국의 리튬 원자재 매장량을 고려한다면 약 3억 대 정도의 전기차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양을 중국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억 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올해 8월 말 기준의 중국의 전기차 보유량이 1,099만 대 수준이니까 이게 뭐 거의 30배까지 수요가 더 증가하더라도 중국은 매장량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튬 가격이 향후에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중국 시장에서도 우려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리튬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가는 과정에서 중국 시장에서 리튬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그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이 리튬 개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이 네. 되지 않으면 이런 변화는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리튬 개발 프로젝트의 속도보다 이 배터리 개발 속도나 이게 2차 전지 관련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뭐 추세적으로 꺾이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런 반대되는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중국 쪽에서 이제 리튬과 관련된 이렇게 매장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좀 나왔다는 거는 뭐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3억 대는 너무 세지 않나 싶긴 한데 그 2차 전지 관련돼서는 혹시 뭐 ETF 같은 것들은 움직임이 좀 된 게 있나요? 네, 사실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셀사하고 네. 뭐 소재 네, 소재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부진했던 부분이 이제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도 있었고 그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EU에서 강제노동 금지 조항 이런 것들이 이제 발효가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게 네.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을 타겟으로 한 건데 네.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튬 생산이 뭐 매장은 많이 되어 있지만 공급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리튬을 중국에서 많이 가져다 쓰는 우리나라의 소재주들이 타격을 좀 많이 받았고요.
또 미국에서도 같은 이슈들 때문에 뭐 영향을 받으면서 좀 전반적으로 또 테슬라 리콜 사태도 있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뭐 그렇다 펀더멘탈이 흔들리진 않는 걸로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들을 보고 있는데 좀 안 좋은 매크로 여건들이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영향을 준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테슬라 리콜은 대수가 되게 많잖아요. 110만 대였나요?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면서 다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윈도우 쪽인데 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니까 바로 그게 해결돼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리콜하면은 차도 갖고 와야 되고 뭐 대차도 해줘야 되고 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윈도우 장치의 문제가 그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그냥 리콜 사태 그냥 처리했다. 이렇게 외신이 나왔으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과 좀 다르게 리콜을 좀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요. 역시 이제 반도체주도 오늘 좋지 못했지만 뭐 상대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덜 빠졌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워낙 주가도 이제 신저가 계속 갔기 때문에 오늘 그렇긴 합니다만 뭐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뭐 메모리 업체들이 가격 방어 차원에서 이제 출하량을 줄일 거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보유 재고가 뭐 사실 뭐 더욱 증가하면서 단시간 내에 재고가 뭐 하락하기 좀 힘들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실적 추정에 대한 부분들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유진투자증권에서 추정했고요. 지금 지난 5월 9% 감소로 제시했던 내년 디램 시장 성장률 전망치를 20% 이상 감소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올해는 49조 5천억 그리고 내년에는 31조 원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내년 영업이익을 줄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31%나 하향 조정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의 삼성전자 83,000원에서 7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유안타 증권에서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메모리의 반도체 매출 대비 이제 재고자산 비율 이걸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합산 시가총액 추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올해 4분기에 재고 피크업 구간이 된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재고 자산이 이제 피크에 도달하는 시점이 반도체 업종의 주가 반등의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 근본 주가 반등의 시점이 이제 4분기 정도부터는 유한타증권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4분기 메모리 3사의 그 재고 자산 대비 매출 비율을 0.9배 수준으로 추정하는데 최근 두 개의 이제 빅사이클에서 메모리 3사의 합산 매출액 대비 재고 자산 비율이 1배 이하 구간에서 주가가 바텀에 근접했다 이렇게 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방향성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래서 4분기 정도의 바닥을 찍고 아마 추가적으로 조금 우상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보는데 이게 보면 어차적으로 매출 대비 재고 자산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1보다 뭐 높거나 이러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은데 네. 0.9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바닥 이후 형성하고 과거 사이클에서 이제 주가가 바닥을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반도체가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실적 좋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지금은 재고 부분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림인데 이게 재고 부분이 정말 적정 재고가 온 거냐 이 부분도 바닥을 준 거냐는 또 뒤에 알겠지만은 근데 뭐 또 일부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결국은 글로벌 ISM 제조업 지표라든지 또 글로벌 유동성의 뭐 증가라든지 이런 것에 또 동일한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 이게 주가 부분이 언제 바닥일까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여러 가지로 지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안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긴 한데 한 증권사 유한타증권에서는 4분기쯤에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것 같다. 지금이 사실 이제 4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10월, 그렇습니다. 10월부터 이제 4분기니까 네, 곧 반등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 이거죠? 네, 유한타에서 그렇게 냈고요. 결국 네. 여기는 핵심은 재고인 것 같아요. 재고. 재고가 언제쯤 이렇게 좀 줄어들면서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돌아들냐는데 사실은 아주 좀 길게 보더라고요. 2023년 하반기나 24년 정도 돼야 업황이 좀 돌아설 거다고 보는 시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업황 자체로 보면 아직은 좀 한참 멀었죠. 근데 네. 이제 결국은 여기 텍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뭐 EUV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수율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 출하량이 줄고 비트크로스가 주니까 재고가 줄어들면서 이제 어떤 업황의 반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걸 뭐 정확하게 다 체크하고 그게 진바닥을 바로 체크하기는 좀 쉽지 않은 국면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 반도체 이제 제일 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오늘 각각 1% 조금 넘게 1.1%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2% 오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다른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좀 덜 빠진 편이네요. 오늘은 덜 빠졌는데요. 워낙 뭐 신저가를 이미 계속 갔기 뭐 때문에 이어왔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섹터는요. 네, 이제 정유 뭐 LNG, 뭐 LPG, 조선 이쪽이 다 이제 함께 에너지 쪽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WTI가 지금 뭐 $80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이 빠지면서 에너지 쪽이 이제 이게 뭐 수요보다는 어쨌든 뭐 경기 침체로 더 반영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공격적인 긴축 기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영국 정부도 50년 만에 감산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더 우려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WTI도 $80를 깨고 내려가는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최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로 표시된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결국은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공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 실제 이런 원자재나 이런 쪽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침체를 이제 원유 시장이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이 부분은 휘발유 마진은 5월 말 $50 수준까지 마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현재 BEP 수준까지 이제 마진율이 폭락했고요. 납사 마진도 마이너스 $20까지 빠졌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고요. 화학 수요가 이제 거의 소멸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화학 쪽이 더 안 좋은 거 사실은. 이 납사 관련된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20니까요. 그래서 그렇고요. 등용유 마진은 그래도 여전히 한 $20에서 $30 정도까지는 등용유 마진은 유지는 됩니다. 근데 국내 그 정유사들은 등용유 매출이 한 50에서 한 5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나마 등용유 마진이 유지가 됐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높은 정제 마진을 지탱하는 요소도 여전히 이제 등용유 마진에서 좀 볼 수 있다. 정유업체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등용유 마진이 여기서 만약에 급락한다면 아마 정유업체도 상당히 두려운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미국의 이 전략 배출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전략 배출유가 계속적으로 방출이 되면서 엄청나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 감산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 배출유 재보충을 감안하면 하반기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가 반등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말 전략 배출유가 바이든 대통령도 $80 아래에서는 전략 배출유 매수를 좀 해서 채워넣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80 아래로 내려간 유가가 $80 수준 좀 근방에서 또 반영이 될지 반등이 나올지 이것도 에너지 쪽은 좀 보셔야 될 기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 그 3분기나 4분기 때 에너지 섹터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섹터 중에서는 제가 제일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번에도 이제 퀀트 애널리스트 분들도 나오셔서 그런 걸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예상하지 못하게 배럴당 $100에서 $80까지 좀 가파르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 침체가 가장 큰데 그런 게 계속 이어진다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대우조선해양 이슈가 좀 크게 있었죠? 네, 사실은 뭐 오늘 가장 큰 핫한 이슈였죠. 그래서 표를 보여주십시오. 뭐 대우조선해양 제3자 배정 대상자별 금액에 관련된 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됩니다. 그 한화그룹 6개 계열사별 대우조선해양 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 배정 수인데 발행 가격은 주당 19,150원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급등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급락을 했습니다. 네. 합해서 이제 1조 5천억 정도 참여하는 상장사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쪽이고요. 4천억 정도 참여하는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는 한화 임팩트의 100% 자회사. 그리고 이 한화 임팩트는 한화 에너지가 52.1%, 한화 솔루션이 47.9%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사 합산 1,000억 정도 참여하는 밑에 세계사 SIT라든지 한화 에너지 코퍼레이션 싱가포르 그리고 한화 에너지 코퍼레이션 재팬 등은 한화 에너지의 100% 자회사로 새 회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인수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뭐 타 계열사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고도 공시가 되어 있긴 하고요. 경쟁 입찰 결과에 따라서는 제3자들로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화 솔루션은 아마 3자 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아마 공식 확인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한화솔루션 입장에서는 다행인가요? 일단 3자 배정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보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그 한화그룹 입장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특수선 부분만 가져오면 사실은 베스트 시나리오로 봤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전체 다 이제 통으로 인수하는 거니까 이 인수 관련된 효과는 시장에서 이제 분석 애널리스트는 사실은 좀 퀘스천이다.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게 특수선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전체 통으로 갖고 오는 것이 약간 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고요. 다만 이 한화그룹이 이걸 통으로 인수하는 비하인드가 아마 시장에서 반대급부로 한화그룹이 카이,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를 인수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한화그룹이 그 대우조선해양을 통으로 다 인수하는 게 카이 인수와 좀 연계해서 시장이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은 사실 한화가 맡긴 좀 부담스러운 덩치에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네. 필요한 것은 특수선 쪽을 좀 바랬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통으로 이제 이렇게 2조 원을 들여서 인수하는 데는 약간 카이가 좀 연관돼서 이런 딜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그 카이 관련된 한국항공우주도 사실은 그 매각 대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한화가 방산 부분에 대한 어떤 굉장히 임팩트를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좀 이 부분을 키우려고 아주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카이 관련된 인수가 관련해서 좀 뒷단에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부랑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현재 이제 대우조선의 대주주가 이제 산업은행인 거죠. 네, 네. 그런데 그거를 하나 쪽에 통으로 매각을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은 이제 거의 난 것 같고, 그죠? 네, 네. 예, 그리고 아마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만 한국항공우주를 한화그룹 쪽이 아마 가져가는. 네, 예, 한화가 아무래도 방산 이쪽으로 굉장히 또 지금 네, 네. 힘을 좀 밀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또 이렇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좀 유리한 걸 좀 준 게 아니냐는 이제 추정들은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딜 구조로 좀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계속 좀 부진했었는데요. 인터넷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계속 관심이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네,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맞습니다. 뭐 사실 뭐 지칠 대로 지친 거 아닌가 싶고요. 뭐 카카오, 네이버 대부분 다뭐 52주 신저가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 네이버 관련해서 이 매크로 환경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성장주로 분류되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성장주 대표주인데요.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또 현재 가격에서도 그렇게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네이버의 투자 판단은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 근데 밸류에이션 바닥은 그 핵심 그 리포트를 보면 한 20배 정도가 바닥이었다. 근데 거의 20배는 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익 성장률이 이제 두 번째로 변수인데 이 부분도 핵심인데 사실은 그 과거에 이제 2009년에서 11년까지 네이버 밸류에이션이 한 20배, 24배 정도 받았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은 그때 당시에 평균 7% 정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네이버의 뭐 2023년 포워드 기준 밸류에이션이 22배니까 거의 비슷하게 빠져 있고요. 바닥권까지.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올해 내년 평균이 한 7에서 8%니까 거의 여기는 그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등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결국 이익 증가율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과거에 이제 주가가 회복했을 때 트리거가 네이버가 신사업의 가치 부각이 있든가 아니면은 이익 성장률의 회복 두 가지였는데 현재는 신사업 가치가 부각되기는 좀 어려운 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그렇다면 남아 있는 것은 이익 성장률의 회복인데 이 지금 표를 가져오시면은 2022년 인터넷 광고 시장 성장률에 관련된 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딴 건 보실 필요가 없고 이 파랗게 보이는 선이 보입니다. 이게 이익 성장률 증가율이거든요. 이게 보면 최근에 급격하게 또 둔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 시장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이게 이제 기준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 광고나 커머스 관련된 매출 회복과 성장률이 올라와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의미 있는 회복이 좀 기대되기 어려운 국면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여파가 또 이어지면서 광고 시장에 관련된 성장률 또한 둔화가 분명하게 보인다. 여기에 따라서 이 밸류에이션 따르는 역사적 하단 비용 부담도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 구간까지 빠져 있긴 하지만 매출 성장률 회복이 뭐 보인다고 할 때는 역시 이익 성장 때문에 이어지기 좋은 환경 맞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반등에 대한 뚜렷한 징조가 없고 시간을 두고 좀 길게 보면서 매수 기회를 탐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리포트를 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지금 단계에서 빠져 있다가 반등을 주면 어디 섹터가 반등을 줄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존에 주도주였던 뭐 2차 전지 아니면 뭐 태조 이방으로 불렸던 이 섹터가 갈 거냐 아니면 뭐 계속적으로 주가 빠져갖고 계속적으로 신저가를 냈던 뭐 반도체나 인터넷 이쪽에 낙폭 과대 섹터 업종이
리바운딩에서 나올 것인가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시장이 이제 데드캣 파운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시장은 추세적인 반등이 아니라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제 낙폭과대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나 뭐 이런 인터넷 쪽에서 반등이 일부 나왔다가 시장이 다시 한번 꺼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구간에서도 이제 만약에 시장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쪽으로 낙폭과대 섹터로 좀 보는 게 맞다. 뭐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이버도 참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이버 카카오가 애증의 그런 주식이 아닐까 싶긴 한데 그리고 또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 네. DB하이텍이 이제 지금 시간에서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제가 이게 장마치고 한참 늦게 공시가 나와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 반도체 설계 사업 부분 분사 보도 있었거든요. 이게 뭐 물적 분할을 한다, 뭐 분사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주가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시장이 빠져서 빠진 것도 있고 그 전에 그 시장이 이제 지수가 빠지기 전에 이 분사 이슈가 생기면서 물적 분할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DB하이텍이 시간에서 이제 공시를 내고 그 사업부 분야별 전문성 강화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설계 사업 부분 분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략 방안을 고려하긴 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분사 작업 검토를 아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분사 안 하기로 뭐 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DB하이텍이 지금 시간에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참 많이 아마 들고 계실 것 같은 제약바이오 이쪽도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뭐 제약바이오도 뭐 똑같이 시장이 안 좋으면서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도 물론 다른 섹터도 있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그 KRX 헬스케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해 주가가 거의 89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있는데 네. 그 KRX 헬스케어 기준으로 업종 그 KRX 헬스케어 기준이 30% 넘게 지수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로 봐서는 급락을 한 거죠. 그리고 9월에만 16% 빠졌으니까 9월 한 달만 최근에 빠진 거의 절반 정도가 9월에만 한 달만 빠졌습니다. 낙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자금 이탈이 있는데 사실은 외국인이 9월 들어서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약 2,7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9월 달에 외국인 매도가 조금 큰 편입니다. 다른 섹터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 뭐 반도체나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도 이제 뭐 미국 바이든 정부가 미국 현지의 뭐 제약바이오 뭐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CMO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좋지 못한 모습이 있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이 크게 또 안 파는 뭐 7, 8, 9월 분위기에서 일단은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9월 들어서만 2,700억 정도 섹터를 매도를 했다 보니까 다소 좀 최근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거셌다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뭐 섹터별로도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 같이 아주 큰 폭락이 있잖아요. 이 다음 날 물론 이제 하루하루에 뭐 주식이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들 많이들 얘기는 하십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큰 폭락이 있으면 다음 날쯤에는 이 정도 폭락 다음 날에 좀 살짝 반등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반등이 오히려 더 전체 시장을 조금 더 길게 보면 아주 안 좋은 차라리 그냥 정말 거품이 있다면 다 빠지고 이제 다시 가는 게 뭐 맞다는 분도 이제 계신 것 같고 내일은 사실 뭐 어떻게 그 예측을 하라고 하겠습니까만 어떻게 될까요? 뭐 오늘이 한국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날이고 만약에 네. 미국 장이 오늘 밤에 그렇게 별로 안 빠지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선물이 플러스로 돌 만큼 이제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이 만약에 플러스가 미국 시장이 나오거든요. 좀 중요하군요. 네, 그러면 이제 내일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팔고 싶겠죠. 조금 간다 싶으면 아유 지금이라도 기회 주는구나 빨리 네, 가자.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이저 수급인 기관의 외국인들이 뭐 아주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아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장고나 이런 것들이 간당간당한 뭐 개인들은 오늘 아마 거의 뭐 140% 언저리에 맞춰놨거나 이렇게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면 그 부분을 뭐 여기서 반등 나온다 더 따라 살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또 반등이 나오면 개인들이 많이 팔겠군요. 뭐 팔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닝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 달러가 좀 더 올라간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믿을 만한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초에 또 뭐 이렇게 파월 의장이나 여러 이제 패드 관련된 인사들이 많은 코멘트들이 나옵니다. 근데 주초에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계속적으로 금리와 관련된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하다면 뭐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주초가 되게 경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뭐 현금 주식은 모르겠지만 그 신용 관련된 부분들은 좀 네. 줄이고자 하는 생각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 뭐 심리적으로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혹은 뭐 소속돼 있는 데에서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 제일 민감하게 바라보는 지표가 뭡니까? 예를 들면 뭐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수도 있고 요즘 같은 시장에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제일 요즘 민감하게 보시는 게 뭐 금리일 수도 있고 환율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종합적으로 다 보시긴 하겠습니다만 네, 네. 제일 무게 갖고 그리고 제일 민감하게 지금 살펴보시는 지표는 어떤 걸 주로 아무래도 세미나 요청도 많으시고 관심이 네. 많았던 거는 환율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환율이 담고 있는 게 결국에는 금리를 포함하고 있고 뭐 결국엔 성장까지 엮여지는 매크로를 모두 담고 있는 게 환율이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도 그 지표를 많이 바라보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제 경험이고 제 그냥 뇌피셜인데 네. 기술적 반등이 미장에서 어느 정도 살짝 나오면 내일 우리나라 장 초반에 반등이 오다가 이제 약간 매수가 좀 붙었다가 다시 또 반락하는 이런 흐름들이 그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ETF를 그림을 플로우를 계속 보면은 네. 반등이 오구나 싶어서 좀 매수가 붙었다가 잠깐 다른 일 하고 보면은 다시 좀 반락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아직 바닥이라고 보기 좀 힘든 게 변동성 지표인 뭐 빅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 지표가 치솟지 않았어요.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 아직은 그 변동성 지표라는 것이 아주 뭐 고점으로 막 치솟고 그런 게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 지수가 좀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만 변동성 지수가 사실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약간 바닥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바닥은 아직은 완전 바닥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내일 시초가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밀려서 시작하는데 저는 오히려 나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내일 어설프게 아침에 시초가에 플러스 나온다? 이러면 더 두드려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아침에 좀 맞을 거 맞고 좀 마이너스로 좀 시작하면서 좀 버티면서 조금 힘을 받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바닥을 단기적이지만 어쨌든 네. 바닥을 조금 찾는 것 같고 4분기 뭐 어닝에 대한 하향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찾는 시간은 4분기도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월화수목금이 이제 26, 7, 8, 9, 10 9월 이제 마지막 날까지가 딱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음 달부터는 실적 시즌 시작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실적 시즌이라고 하면 3분기 실적을 좋게 본 회사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괜찮을 거라고 예상한 증권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3분 실적 시즌에서도 또 뭔가 위로 희망을 가질 만한 상황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거는 좀 어떻습니까? 이제 전체 어닝을 보면은 사실은 빠지는 게 맞고요. 네. 근데 그 어닝이 이제 기존 추정치보다 많이 빠진 이유는 특히 반도체 섹터가 빠지면서 전체 어닝이 빠지는 효과가 되게 크고요. 반도체를 제외하면 오히려 리바운딩이 나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가 네. 반도체에서 빠지는 어떤 비중이 마이너스대로 이제 증가율이 마이너스대로 돌아서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EPS는 빠지고 있는데 워낙 반도체가 비중이 크니까. 네, 근데 반도체를 빼고 나면 다른 섹터들의 총합은 오히려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총합은 빠지니까 이제 어닝에 대한 부분들 밸류 작업을 해보면 PBR 기준은 이미 오늘 빠지니까 0.9배 이하로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굉장히 급하게 빠지고 진짜 락바텀 갔을 때 0.8배까지 PBR이 빠졌습니다. 네, 네. 뭐 그렇게 계산하면 진짜 뭐 2,000포인트도 위협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언제 브레이크 걸리냐 그건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지만 네. 그냥 일반적으로 뭐 과거에 0.8배까지 본다면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있는데 0.9배 이하로 가면 좀 어쨌든 많이 빠진 건 맞다. 근데 이제 어닝이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연말이 어떻게 되냐 부분인데 반도체 하락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사실은 반도체 섹터가 또 못 올라가면 전체적인 지수도 사실 힘을 받기 좀 쉽지 않은 그런 네. 모습인데요. 일단 환율 변수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사줄 수 없는 환경으로 간다면은 주요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던지면 훅훅 떨어지는.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이나 대차 이런 부분들 영향도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용 부분들이 조금 더 빠져야 되는 국면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변동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또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지표에 있었다는 점은 아직은 좀 바닥을 조금 더 봐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쪽으로 좀 해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일정을 이제 얼핏 보니까 뭐가 많습니다. 각 지역 연은 총재들의 연설 같은 것도 이번 주에 좀 예고가 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PC였나요? 하여튼 뭐 지수도 네. 뭐 하나 좀 발표된 것 같고, 7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도 아마 내일인가 모레쯤 또 발표되는 것 같고, 하여튼 발표되는 지수들도 많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도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게 좀 있어서 네, 거기서 뭐 좋은 얘기들이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맞습니다. 네, 뭐 그래서 걱정되는 게 많네요. 이번 주 초는 조금 그런 발언들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주 후반에 조금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임스 블라드는 28일에 연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마감 상황은 이 정도로 좀 볼까요? 네, 뭐 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오늘은 뭐 위로가 안 되는 날이라서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잠시 후에 투자 전략, 글쎄요, 뭐 전략이 어떤 전략이 지금 유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말씀 좀 들어보고 저희도 한번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IBK 투자증권의 우리 박근형 부장님, 힘든 날 고생 많으셨고요. 네. 내일은 조금 더 밝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은 아니고 참 아마 박시인 수요일쯤 부장님이십니다. 네, 뵐 수요일에 거고요.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